자, 그러면 이제 세잔 또 이거 참 문제적 작가라고 해야 하는 말이 맞는데요. 세잔 얘기를 이거를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오늘 요게 좀 파일이 좀 하나가 있고 이제 그 다음 파일 또까지 연결되는데 요거보다는 그 뒷얘기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잠깐. 그러니까 세잔이 이제 어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도대체 그 성격이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성격 말씀드린 게 세잔이 그 평생 철들지 않는 고등학생.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작성을 좀 했거든요. 앞부분에 좀 해서.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쉬워요. 세잔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작품을 남기고 유명해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됐으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잔은 너무나도 완고한 그 에고와 그죠? 자기중심성. 그 예전에 우리 그 모범생이신 구나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철 들다와 철이 없다의 그 기준 나누는 기준. 그 항상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이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맨날 얘기하는데 오늘날에 이제 AI 시대에 맨날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떠들고. 근데 비판적 사고가 뭔지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비판적 사고의 코어, 핵심은 이 단어에 있거든요. 크리티컬이라는 게 크라이티어리언. 이게 원래 기준이에요. 기준, 크리티코스.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기준. 그죠?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시고. 왜냐면 기준을 근데 AI는 기준을 못 따져요. 기준을 사람이 입력시켜줘야 돼요. AI는 자기가 기준을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가 기준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만드는 기준을 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크리티컬 팅킹을 했을 때 뭐든지 크리티컬 팅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철 든다고 했을 때 그 철이 드는 것과 철이 들지 않은 것의 기준이 뭐냐? 기준. 우리 구나님은 기억이 안 나세요? 여기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간단하죠. 자기중심성. 그죠?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애들은 자기중심성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자기중심성 세계관. 그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이렇게 그림을 어린애들은 왜 그죠? 이 그림 야 이거 어디 엄마한테 보여줘. 그러면 가가지고 지가 보고 있어요. 애기들은. 왜냐면 지가 보면은 다른 사람도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유아적 전지 상태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 남들도 다 알고 자기가 보면 남들도 다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딱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면은 남들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철이 들다와 철이 없다라는 것은 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이 들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꿨는데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아직은 노래가 없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수업 얘기할 때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그 G.O.D의 그 어머님과 짜장면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아시나요? 그죠? 어머님 뭐 우리 집이 가난했는데 어머님 먼저 또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러 갔더니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가지고 엄마 왜 안 먹어? 엄마 짜장면 싫어? 그래 그럼 내가 다 먹지. 이 철없는 일. 근데 그게 어릴 때 철이 없으니까 자기중심성에서 엄마 싫으면 내가 먹지.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타자의 관점에서 그죠? 타자 요즘에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그죠? 타자의 관점. 그러니까 어머님의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때 그 상황을. 그게 그때 어머니가 먹기 싫다든지 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돈이 없는데 그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준 거지. 그걸 내가 그때 몰랐다. 라는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벌써 나온 지가 35년? 30년? 30년 된 노래를 해가지고 강의에서 써먹다가 이거 애들이 이제 몰라 노래를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바꾼 게 그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예요. 양화대교. 이 노래는 아세요? 선생님 아세요? 양화대교 잘 모르시는 거죠? 됐는데. 이것도 근데 거의 15년 넘어간다니까요. 15년 넘어간다니까. 이게 자이언티 양화대교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택시 기사고, 그래서 아빠 언제 와? 그러면 어릴 때, 여기 지금 양화대교야, 들어갈 거야. 그럼 아빠가 들어올 때는 뭐 별사탕, 뭐 맛있는 거 사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거 아니야. 양화대교에서 택시 세워놓고 담배 피면서
오늘 이거밖에 못 벌었네, 그죠? 이제 그때 그 심정을 이제 철이 들은 이 주인공이 쉽게 말하면 타자의 관점에서, 그죠? 아버지, 아빠의 관점에서 또는 엄마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도 그죠? 철이 들었다는 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엄마나 아빠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이해한다면은, 야, 얘가 철 들었구나 한다는 것이 거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의 그 구분 기준을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왜냐면 생명 자체가 자신의 유전자의 보존과 증식이 목적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유전자의 보존과 증식이 목적인 거지, 다른 존재 유전자 보존과 증식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철이 들면서, 이제 철이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타자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자기 객관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기 객관화,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기 객관화,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길어진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세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세자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한평생 결코 철들지 않은 한 고등학생,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뭐 초등학생은 아니고 한 고등학생 정도쯤은 됐는데, 사춘기를 좀 지난, 그죠? 근데 아직 완전한 어른이 되지 않은 그 직전 단계의 그 마음과 그 감정과 정서를 한평생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평생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깨진다는 게 무엇이 깨지는 거냐? 결국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중심성이. 그죠? 우리가 회사 취직해서도 상사한테 깨졌다. 깨진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사는. 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해가지고 이제 깨지는, 쉽게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업무 방식, 자기중심적인 그 관계, 그 맺음이나 관계, 관리 방식, 이런 게 이제 깨진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살아가면서 그게 점점 하나하나 깨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철이 드는 과정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세자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한평생. 진짜 한평생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원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자는 이게 한평생 이렇게 사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그죠? 이게 되니까 남 얘기 안 듣고 뭐 그림 원칙적으로 팔 필요도 없고, 그죠?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할 수 있었던, 그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으니까 그 미술도 가능했다는 게 요게 사실 결론이 나와요. 그 개인 사적이나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런 미술도 가능했던 거죠. 그런 정말 독특한 미술. 정말 미술사에 없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독특한. 이게 어디 뭐 줄거리도 없는 미술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그게 보통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되고, 아무리 애고가 강해도 그냥 적당히 나이 들면은 조금은 되는데, 세자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자는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세자는 누구하고도 사귀지 못하며, 이제 실제로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미술사에서 세자만큼 애고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다른 화가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미술 화가들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일반인들보다는, 그죠? 자신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죠? 일반인들보다는.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애고가 강한. 근데 이는 정말 문자 그대로 온 게, 세자는 누군가가 우연히 자기 몸이 어디든 건드리면,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건 뭐건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친한 사람이건 뭐건 상관없어. 이 건드리면은 극도로 싫어하면서 발끈하여 예외 없이 크게 화를 내가지고 아주 뭐 대판 난리가 나고, 그런 나중에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중심적인 거죠, 우리가. 그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누가 이렇게 건드리거나 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나 싫어한, 그래서 졸라이 전원남이가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시골에서 자라면서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세상이 또 자기가 또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또 그런 저건 있죠. 자신이 회화의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점은 이거는 분명히 자기도 그죠? 뭐 특별히 어릴 때부터 뭐 미술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거는 인정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또 참 웃긴 거예요. 자기가 회화의 기본기나 이런 게 부족하고 또 출발이 훨씬 늦었죠. 다른 동료들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출발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또 웃겨요. 미술적 재능에서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뭐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아예 야 쟤는 뭐 나보다 뛰어나 이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 나왔는 건데요. 나는 내가 주위의 화가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위의 화가가 누구냐면 인상파들이거든요. 이게 이 당시에 그죠? 세잔이 왔다 갔다 하다가 파리 그 뽕뚜아즈 좀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 복습 간단히 하면서요. 거기에 가서 피사로의 동의 도움을 받고 인상파를 가서 만나고 있었는데 아니 시골에서 어디 올라온 그저 이 기본기도 없는 어디 시골에서 군단이 무슨 미술상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훨씬 낫다는 거야. 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만해니 모네니 다 모네 같은 경우도 막 그 기량적으로 절정 아니었어요 다 그죠? 그거 자기가 낫다는 거잖아요. 이 진짜 완전히 이제 막말로 똥배짱인 거죠 이거.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뭐 누구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런 확신감은 오랜 각고 끝에 얻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아니 자기가 얼마나 했다고. 그래서 사실 몇 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자기 중심성에 빠진 애들이 그래요. 몇 년 안 했는데도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철없는 애들이 그죠? 자기 조금 해본 거 가지고 야야 내가 그 알바세 해봐서 아는데 뭐 해서 그 업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뭐 이게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 사실 뭐 얼마나 오해했다고.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열심히 작업하지만 세련된 것을 만들려고 하진 않습니다. 세련된 것은 바보들이나 좋아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이거 어떤 기교나 기본기 이런 건 아예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쟁이들의 기교의 결과물에 불과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은 미술적 가치가 부재하는 속된 것입니다. 자신은 마치 뭔가 고고한 것 같은 거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뭔진 또 없어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자기는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게 있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죠? 아름답고 이렇게 그죠? 화려하고 이러는 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나는 나의 비전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 없어요. 사실 그게 특별히 명확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는 뭐 자기 자신은 인성파들하고도 어울리면서도 뭐 다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다. 벌써 이제 나이가 35인데 이게 처리 안 되는 거죠. 안 들어도 보통 안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화가란 뭐니 해도 자존심이 우선이다. 그죠? 자존심 외에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살짝 꺾였어 나이가 들면서. 하지만 너무 과시해서는 안 되고 알맞아야 한다. 근데 그게 알맞은 정도가 참 웃긴 거.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세잔의 이 말은 결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던 말이었다는 겁니다. 세잔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알맞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대단한 자존심을 평론가들이 여러 번 짓밟았기 때문이다. 여러 번이 아니라 뭐 계속 그죠.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도전적으로 쏘아붙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그 살롱전에서 계속 떨어지고 그저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은요 그 인상파 전시회에서 완전히 가장 크게 그 욕을 먹고 혹평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독보적인 화가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알긴 하는가? 그게 바로 나의 세. 이 황당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세잔도 세간의 혹평에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죠? 느꼈던 것일까? 자신감에 넘쳐 성면의 바로부터 초기 자화상은 측면의 초조한 모습으로 조금씩 이제 변해갑니다고 부딪히는 한 10여 년 동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초기에는 뭔가 다 좀 이렇게 딱 쳐다보는 뭔가 자신감이 있는 이제 그런 자화상이었는데 조금씩 그죠? 저희 자화상 그죠? 조금씩 이제 눈이 그죠? 조금씩 이제 풀려갑니다. 그래서요. 네, 점점 좀 내려가죠, 그죠? 그게 느껴져요. 이게 내려가죠, 점점 약간 내려가죠. 그래서 한 요쯤 오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초조함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잔이 자기가 또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그렇게 10년 넘게 뭐야 15년 정도 계속 혹평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초조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눈동자가. 그래서 고독 그것이야말로 내게 어울리는 말이다. 어쨌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소심한 성격을 가졌고 방랑자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런 나를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게 이게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세잔인지 모른단 말이요. 어느 날 길에서 부딪히는 행인에게 세잔인지 아니 누가 알아 세잔인지 길에서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죠 병적인 그 에고이즘 그죠 자기중심성이 너무너무나 그렇다. 그러니까 누가 만지는 거 그러니까 동료 화가가 뭐 하다가 작업하다 스치마에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 베르나가 아주 그냥 호되게 그 자리에서 아 미안하네 막 자기가 오히려 그죠 그 정도로 아주 길길이 날뛰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이 황당하지. 이런 거 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배경을 그 세잔의 성격을 알고 다시 이제 우리 앞에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게 좀 더 더 쉽게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미술이 나온 거예요. 그게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 정말 독특한 미술이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막말로 그런 그 에고이즘 때문에 그 추종자가 생긴 거겠죠. 그거를 절대 꺾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계속 쌀농전에서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그죠?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저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군대 가기 싫어서 도망간 것도 그죠? 다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죠? 군대 가기 싫어서 도망가서 결국 이제 군대 징집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여기 지난번 나왔던 지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르세유 그죠? 마르세유가 남프랑스 그죠? 부산 정도 해당하는 것이고 그 부산 인근의 요 어촌 에스타크 그다음에 세잔의 고향이 엑상프로방스 그래서 세잔이 나중에는 여기 어촌에서 근데 또 이 부모 그러니까 뭐죠 그 부인도 부인하고 애도 이제 사실상 다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는 것도 이제 싫은 거지 그죠? 사실은 계속 부딪히고 하니까 그래서 애는 부인하고 살고 대도시에 살고 자기는 계속 혼자서 그림 그려요. 혼자서 여기서 혼자서 방 얻어서 작업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그죠 생빅투아르 산을 보고 생트빅투아르 산을 보고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188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남프랑스에 정착을 하고요. 여기 피카소의 무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시기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끝나고 세잔은 다시 이제 파리로 올라와서 그죠 인상파들하고 이제 합류해서 피사로 등과 합류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이 훨씬 더 밝게 그다음에 자연에 직접 대면하면서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아들도 낳고 그래서 여기 세잔 아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피사로가 초청한 거죠. 피사로가 이 사람이 피사로입니다. 그죠? 까미오 피사로가 초청해서 파리를 떠나 뽕뚜아즈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지도 지난번에 봤었죠. 우리 안 보신 분들 보기 잠깐. 그러니까 여기가 파리고요. 파리 저 남프랑스에서 파리로 올라왔다가 피사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파리보다 이쪽이 주거비가 싸니까 그죠? 여기 한 서울시청에서 파주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정도 거리 파주나 팔당 거리에 있는 그런 약간 교외 지역에 여기 이제 자리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야 너 세잔 일로 와라. 그래서 세잔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주는 생활비 가지고 이게 비밀리에 자기 그죠 부인하고 아들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비가 빠듯했죠. 그래서 여기로 옮겨가가지고 여기서 세잔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같이 작업을 하죠. 그래서 피사로 옆에서 뽕뚜아즈로 갔다가 의사 가셰가 야, 너 일로 와. 우리 집 넓으니까 같이 작업실도 쓰고 와라 해가지고 그 옆으로 오베르시르부아즈라고 하는 바로 반 고흐가 죽은 곳으로 유명한 그죠? 그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세잔이 여기서 한 2년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대충 이제 위치 아시겠죠, 그죠? 파리 북쪽에 뽕뚜아즈, 그다음에 오베르, 보통 이제 오베르라고 줄여서 말하죠. 반 고흐의 무덤이 있는 곳. 그래서 이렇게 가시의 집에 머물면서 가시의 도움을 받고 그림도 그리고, 가세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가시에 정말 많은 인상파들하고 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얽히는 그런 사람, 그죠? 가시. 반 고흐 때문에 이제 특히 유명해졌죠, 그죠?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제 막말로 미친놈이 미친놈 알아본다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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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흐가 가시를 보자마자 저 인간 나보다 더 정신 나갔는데 해서, 그죠? 나와 비슷하게, 나보다 더 아프거나 최소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그림이 정말 잘 그린 거예요. 그 가시, 고흐가 본 가시의 그 인상을 잘 그린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의사 가세의 집에 머물고요, 그죠? 머물고 여기 반 고흐의 무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지도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시의 얘기 나왔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시의 옆집 살면서 피사로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는데, 피사로의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세잔의 그림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잔이 그렇게 에고이즘이 강한데 자기한테 그래도 영향을 준 사람을 그래도 이제 피사로를 인정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편지 쓸 때도 그래요. 저는 인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당신과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게 나의 또 편지도 써요, 실제로. 뭐 그거를, 그러니까 피사로가 워낙, 그죠? 피사로가 여기 쓴 것처럼 워낙 그 특유의 너그러움과 친화력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주는 거지. 이게 보통 사람 못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년에 이제 피사로를 칭찬하는 말을 한 거죠. 피사로는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 신과도 비슷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죠. 칭송을 하는데요. 그런 말을 남기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걸 받아들여준 거는 피사로의 성격, 그죠? 피사로가 아주 특히 온화한 성격으로 지나치게 에고가 강하여 예민한 세잔에게 친절한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죠? 친절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함으로써. 자, 그래서 이제 세잔의 그림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전에 어두웠던 작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거는 이렇게 서명이 남아있죠. 근데 이게 서명이, 이게 세잔 할 때 이게 악상, 불어로 악상이, 그죠? 세잔 할 때, 그죠? 이게, 세잔이 어떻게 되죠? 세잔 할 때, 이 악상이, 본인은 서명할 때 악상을 안 넣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치면 악상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터넷에 칠 때는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원래 철자 자체가 뭐가 맞는지는. 근데 원래 세잔 집안이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느 게 맞는지 확정은 안 됐는데 논란이 있으면서 세잔이 여기 악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제가 자신이 서명할 때. 그래서 서명한 작품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작년도 적은 것도 한 10점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잔은 결국 자신은 뭔가 완성된 그림이란 이런 도장, 이건 끝났다라는 거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작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은 인상주의 시기의 시작점을 이루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원색을 주로, 이게 인상주의란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인상주의 우리 배운 것처럼, 그죠? 인상주의가 뭡니까? 이 색채를 분할해가지고, 그죠? 원색으로, 그죠? 원색주의 아니에요? 그죠? 가장 기본색, 빨강, 노랑, 파랑 하고 그것에 직접 파생된 색채. 그러니까 빨강과 파랑을 섞은 게 보라색, 그죠? 그다음에 빨강과 노랑을 섞은 게 주황. 이제 그거만 사용하는 거죠. 6가지만, 그죠? 6가지 색채만 사용하는. 그다음에 노랑과 파랑을 섞은 게 녹색. 그래서 그것만 사용할 것을 조언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그림이 된 겁니다, 그죠? 원색에서 파생된 색채만 가지고 팔레트를 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래서 세잔이 어두운 색채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초기의 명암법, 키아로스쿠로 이런 데서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게 사실 세잔이 평생 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붉은색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잔이 결국 평생 추구한 거는, 그러니까 색채인데,
그죠? 색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적인 윤곽 대신, 그러니까 선적인 윤곽이라는 게 이 우리가 그죠? 이렇게 이 선을 그리고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채색해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거 색채와 형태를 통합된, 그러니까 형태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형태는 이런 그 대생을 하지 않고 색조의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 형태를 만들라라고 권했는데 결국 요게 이제 세잔이 평생 추구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사로는요, 요 영향을 이제 준 거죠. 그래서 피사로는 가능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감각을 반영하라. 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눈은 모든 것을 지각하려고 시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 인상을 간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주저없이, 너는 너무 이제 그림이 늦다는 거죠. 하나 그리려면 평생 걸리는데, 그렇지 않게 주저없이 그려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피사로가, 그래서 어쨌든 피사로한테 배운 것은 그 색채를 통한 형태의 표현, 그 다음에 자연의 영향에 복종해라. 한마디로 직접 대면하고, 대면하고 보여라. 그래서 세자는 수많은 반사광의 관찰법을 익힌다. 또한 물감의 농도와 두께의 차이를 통해서 은경광과 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이제 생생한 색채가 극적인 강조를 표현하기 위해 세전에 사용하던 병.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 세전 옛날 그림 봤잖아요. 다 어둡고 그죠? 이런 거 거기서 벗어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력의 조작, 그죠?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거를 그냥 상상의 장면들을 계속 그렸는데, 그죠? 그려왔는데 상상의 장면으로부터 벗어나서 직접 본 것을, 그죠? 부드러운 색채를 통한 부드러운 조화로 나가게. 결국 이게 세잔이 이뤄낸 거 아니겠어요? 세잔의 그 사과 그림이라는 게, 그죠? 그죠? 결국엔 세잔의 사과 그림은 색채를 통한 뭔가 이게 부드러운, 그죠? 이제까지 없던 그림, 없던 그림인데 뭔가 아주 생생하면서도 색채 자체가 아주 조화로운 그림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세잔이 한평생 나아갈 길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피사로로부터 그런 출발점이 잡히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세잔의 이게 나와요. 그죠? 뭐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갔지? 그러니까 끝없이 이어지던 색면들, 그죠? 색면들의 연결이, 그죠? 요 벽을 그려도 약간 그 사각형적인 형태가 나오죠, 그죠? 붓질이, 그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그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휙휙 그리는 게 아니라, 그죠? 색면들을, 그죠? 색면들의 연결을 통해서 전체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다 이게 하나하나가 색면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색면들의 연결로. 자,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은 세선의 풍경을 잘 쓰는 특징 중 하나는 하늘이 항상 비중 자체가 적어요. 하늘이 이렇게 비중이 적고 축소되거나 반투명한 초록색이나 나뭇잎 등으로 항상 거의 가려져 있습니다. 세선의 풍경화에서는요, 그죠? 아까 요거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아까 요런 것도 하늘의 비중 자체가 비중과 색 자체가 다 적다는 겁니다. 아까 이 그림, 그죠? 하늘이 거의 그죠? 가려져 있죠. 하늘이 적은 풍경화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비중이 상당히 적거나 가려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것만 해도 좀 그래도 하늘이 좀 있는 편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결국엔 그 세잔의 그 그림 그리는 방식대로 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끝없이 이어지는 색면들의 연결. 그죠? 전체를 구조화해서 조화롭게 그리기보다는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거죠. 색면들을 연결해서. 그죠? 이렇게 칠하는 것 자체를 하나치락 이런 식으로 그런, 결국 요게 세잔이 해낸 그 독특함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세잔을 우쭈쭈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워낙 에고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완전 진짜 철없는, 이 나이가 지금 35인데 애까지 딸렸는데 이게 너무 철없이, 그죠? 그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피사로가, 그래서 나이가 피사로가 그래도 세잔보다 9살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이제 우쭈쭈 해줬으니까 세잔이 또 피사로를 나중에 또 좋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사로가 이제 그래서 피사로가 그린 세잔의 초상화인데 35살 먹은 아기처럼 그리는 거야. 사실 보면 그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렸느냐? 야, 넌 뭐 지금 사실 35살이면 이게 지금하고 다릅니다. 또 그때는 35이면 이거 무슨 장관하고, 그죠? 뭐 군 장성하고 이런 나이 아니겠어요? 그때 그죠? 35이면은, 그죠? 근데 이게 지금 35에 정말 맨날 비평하면서 욕 먹고 그림 기초는 부족하고, 근데 그걸 우쭈쭈 해야지, 우쭈쭈 해가지고 얘가 왔는데 아직 자신만의 스타일도 없고, 또 살롱전에서는 계속 거부당하고,
비평계와 언론계의 비판 및 조롱 등 미술계에서 인정된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죠? 이때 피사로는 세잔의 재능을 인정했다는 게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재능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세잔이 그래서 피사로는 나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내 재능을 인정했다. 라는 그죠? 그래서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을 안에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죠? 세잔만 그린 게 아니라 그죠? 이거 우리 옛날에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옆에다가 이런 사람을 그려놨어요. 유명인들을. 규스타프 꾸르베 하면 이미 엄청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죠? 리얼리즘의 대가로서. 그러니까 꾸르베가 그죠? 이렇게 딱 그림 그리다가 딱 세잔을 보고서 놀라고 있는 거지. 자네 세잔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이쪽에 또 아돌프 티에르라고 요게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진 다음에 지구서 이제 나폴레옹 3세는 쫓겨났고 이제 거기서 새로 대통령을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그림이 약간 모호하긴 한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형태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아돌프 티에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대통령까지 자네 세잔인가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쭈쭈까지 이런 유명인들이 세잔을 알아보게 될 정도로 야 너 재능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그림 그려주는 게 이게 참 이것만 그린 것도 아니고 옆에 이런 것까지 그려가지고 너 재능 있으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야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는 겁니다. 어쨌든 피사로가 그러니까 이제 세잔이 피사로를 좋아한 거겠죠.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까 그걸 이제 좀 하시면 세잔의 기본 성격을 아시면 이제 그거를 저런 것도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이러면 잠깐 쉬었다 이어서 이제 인상파 전시에 참여한 세잔. 물론 뭐 답은 나와 있어요. 전시에 참여했지만 가장 많이 욕을 먹고 혹평을 받은 인물이 세잔이 됩니다. 인상파 전시한 두 번 했어요. 자, 그래서 인상파 전시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죠? 제 1회 인상파 전시회 그거에 대한 만평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화의 혁명 그리고 공포스러운 시작. 어쨌든 제 1회 인상파 전시에 세잔이 참여를 하는데요. 1874년 150년 전쯤에. 그래서 이 인상파 전시회는 결국 그거잖아요. 그죠? 살롱전에서 계속 탈락하고 또 이제 경향도 다른 스타일도 다른 이런 화가들, 그죠? 화가들이 모여서 시슬레, 드가, 모리조, 르누아르, 모네. 그래서 핵심 인물은 물론 모네입니다. 사실은 모네. 르누아르 등이 참여해서 그 전년도에 자기들끼리 어떤 협동조합, 그죠? 야 우리가 돈을 객출해서 조합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독자적인 전시회를 개최하자. 그죠? 살롱전, 정말 권위 있는 살롱전에 대항하는 이게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요, 달걀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또 살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우리 정말 무명 예술가들 30명이 모여서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시도를 했는데 사실 또 그래서 역사에 남은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근데 세잔은 어떠냐? 근데 세잔은 그 내부에서도 별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은 그 전부터 해서 게르부와 카페라든지 여기서 조금 어울리긴 했는데 물론 카페에서도 물론 잘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잔의 전시에 참여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우선 세잔은 전년도 조합 결성, 그래서 이 조합을 결성할 때 거기 일단 이른바 발기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멤버도 아니었고, 물론 뭐 조합 멤버 아이들도 참여할 수는 있는데 전시회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그죠? 세잔은 그룹에서 아웃사이더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죠? 인상파를 모인 그림에 세잔은 없잖아요. 우리 그때 봤던 것처럼 그죠? 세잔은 거기 끼지도 않았고 아웃사이더였고. 그 다음에 제 그림은 이게 관람객의 혐오감을 줄지만 우리 그렇지 않아도 좀 쟤는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기들도 아는 거야. 그죠? 자기들도. 근데 이제 아까 말한 피사로, 우쭈쭈에 준 피사로가 얘 넣어야 돼 해가지고 세잔의 그림이 꼭 출품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모네도 세잔을 또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둘이. 모네도 한 자존심, 그죠? 절대 굽히지 않았거든요. 모네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세잔보다 모네가 더 대단한 면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잔은 계속 밥줄이나 있었지. 또 집에 돈도 많았고. 모네는 진짜 한 푼 없었잖아요. 한 푼 없어도 그 신념을 안 꺾었어요. 그래도 모네는 진짜 한 푼 없어. 돈 말 그대로 진짜 1원도 없어가지고 가시한테 막 그죠? 그죠? 5만 원만 빌려 이렇게 빌려서 살았는데 근데 모네는 그 신념을 안 꺾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자존심과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죠? 달랐지만 모네도 세잔을 옹호했던 겁니다. 알아본 거죠 나름.
그래서 세잔도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세잔이 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참여한 거는 뭐 단 3점의 작품만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올랭피아, 그다음에 오베르의 모글맨 사람, 참 제목도 참 이것도 저 다른 집도 아니고 왜 하필 또 모글맨 사람이 물론 저게 상관은 없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집. 나머지 한 점은 이제 어떤 그림인지 잘 모릅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3개를 출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1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엄청 그 욕을 먹었죠. 이렇게 그죠? 정말 공포스러운 시작, 그죠? 회화의 혁명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공포스러운 당시 언론들이 이 기존의 아카데미 그림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1회 인상주의 전시에 대한 비평과 대중들의 반응은 대부분 혹평과 조롱이죠. 그래서 지금 세잔의 그 스승격에 해당하는 피사로의 그림에 대해서는 저 안경에 때가 묻었다, 그죠? 이게 흐릿하게, 그죠? 뭔가 그 전에는 왜 그 전 아카데미 그림들은 정말 나뭇잎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죠? 세세하게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대충 흐릿하게, 이거는 안경에 때가 묻었다는 그 평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탄생하는 거. 원래 조롱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루이 르누아라는 사람은 사실 요 글을 남겨가지고 역사 이름이 남았는데 인상 그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네 인상 해도지 그 그림에 대해서, 그죠? 나도 인상적으로 느꼈다. 인상을 느껴야만 한다. 얼마나 자유로우면 얼마나 쉽게 그렸는가. 그리고 초기 단계의 벽지도 이 작품보다는 완성도가 있겠다. 한마디로 그냥 대충 그냥 쓱쓱 그리고 완성도가 없는 세세한 세부 묘사도 없고 대충 그냥 말 그대로 인상만 그린 완성도가 떨어지는 미완성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도, 그죠? 이게 뭔가 그리다 만 거 아니냐, 대충 미칠만 하고 야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죠? 풀 같은 거 이렇게 그려야지 다 이렇게 선명하게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결국 그 미완성작처럼 보였다는 그런 비평이 되겠습니다. 뭐 비난이죠, 비난. 그거는 뭐 벽지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또 이제 같은 비평에서, 그죠? 이게 쭉 비평이 이어집니다. 대화식의 그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자네 뭐 그 인상파 전시회 가봤나? 가봤는데 어떠저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루이는 같은 비평에서 자네는 이런 시간에 나보고 그 현대의 올랭피아, 요게 이제 그 세잔 작품이죠. 얘기를 하라는 건가? 흑인 하녀가 쪼그리고 누운 추악한 여자애 보면서 베일을 걷어내는 광경을 넋놓고 쳐다보는 저 한심한 친구, 혹시 자네는 마네의 올랭피아를 기억하나? 그 작품은 이 세잔이라는 사람의 작품이냐 되면 대생 정확도 마무리 등이 탁월한 걸작이지. 해가지고 이제 세잔의 작품을 꼭 집어서 아주 형편없는, 그죠? 바로 이제 이 작품이에요, 이게, 그죠? 마네 세잔의 현대의 올랭피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 보고서 이 인상파 동료들도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떡하니 걸어놨으니까 이게 어쨌든 이 제 1회 인상파 전시회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잖아요. 모네의 인상 해돋이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인상주의 이름이 탄생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혹평을 받은 그림이 이 그림, 이 세잔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림이 참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림이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뭐를. 그래서 물론 이 그림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네의 그 유명한 올랭피아, 그죠? 이 마네 올랭피아가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19세기 미술계 최대 스캔들이에요. 19세기 그 100년 동안에 따지면 가장 시끄럽게 한 게 사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가장 시끄럽게 한 그림이. 그래서 이전까지 여성 누드상하고는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아름답고 신화적인 그런 거랑 완전 다른. 그래서 1865년에 올랭피아라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가장 큰 스캔들을 일으킨 건데, 그래서 마네가 유명해졌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이게 이제 이게 제목이 올랭피아인데 모던을 붙였거든요, 모던. 근데 이게 지금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인지, 그죠? 패러디 풍자나 약간 비꼬는 건지, 아니면 마네와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오마주 경의를 표한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으니까 올랭피아라고. 근데 세잔은 두 가지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세잔의 성격을 딱 고려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네에 대한 존경심과 부러움, 그죠? 쟤는 엄청 성공하고 지금 어쨌든 그 스캔들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마네는 전국구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요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말도 해요. 이 세잔이. 마네가 지금 그래도 엄청 이 그 비주류 미술계에서는 제일 그 우두머리로 인정받는 건데, 그죠? 비주류 미술계에서는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저 정도는 한다는 거지. 이 세잔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누구가 더 낫다라고 결코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잔은.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그런 작품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현대 올랭피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습을 해보시면요, 그죠? 어쨌든, 이 마네의 올랭피아. 그래서 요 눈빛 때문에, 그죠? 빅토르 메랑, 그죠? 이 눈빛 때문에 특히나 더.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이 이 19세기 미술계 최대 스캔들이기도 하고, 또 역사상 우리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여성 누드 모델이 누구냐? 이 여성을 꼽아요. 빅토르 메랑이라는 이 여성. 너무나 그 미술사의 그 큰 뭡니까 그 지워지지 않을 그 기록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했었죠. 이거는 전통적인 아카데미 스타일의 누드와서 달리 신화적인 요소나 성스러운 요소가 전혀 없고, 이건 지금 뭐 여신을 그린 것도 아니고, 그죠? 여신도 아니고, 뭐 아름답지도 않고, 그죠? 육체의 비율이나 곡선도 이상적인 여신상을 따른 것도 아니고, 그죠?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미성숙한 말라깽이 여성의 나신, 그죠? 이제 뭔가 풍만한 것도 없이, 그죠? 말라깽이 이런, 그죠? 아주 미성숙한 말라깽이 이런. 고야 옷 입은 거 그 여성을 그렇죠. 이제 그 구도를 가져온 거죠. 구도를. 예, 고야의 그래서 그 뭡니까 뭐예요 요게 실제 그 당시 썼던 표현이에요. 그 당시 비평가대 비난가대 썼던 표현입니다. 뭐 말라깽이 어린 여성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어떻게 봐도 이 여성이 현실의 실제 그 매춘부라는 점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젊은 여성이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매춘부다. 매춘부 너무나 명확했다는 거야. 매춘부라는 게 이런 목에 띠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 흑인 하인과 이 꽃같하고 이 고양이 같은 걸 표현했을 때 이런 슬리퍼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이름 자체가 그죠? 올랭피아가 이게 뭐냐? 이게 당시 화류계의 여성 이름, 영업용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업용 이름 있잖아요, 그죠? 왜 뭐라 그럽니까? 이완기. 유명한 사람을 그렇게 붙여. 그죠? 뭐 옛날 기생 이름들 뭐 있잖아요. 뭐 옥단이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거라든지 그런 식의 영업용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흔하게 사용되던 화류계 여성 이름이고, 그다음에 흑인 한 여가 들고 있는 꽃은 이 고객이 보내온 것, 그죠? 그래서 고객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걸 수도 있고, 목에 들은 벨벳 리본, 무늬나 창부들이 즐겨 착용하는 팔찌, 캐시미어 옆에 소파, 슬리퍼는 성애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녀가 꽤 상당히 고급 매춘 부임을, 그러니까 자기 영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쨌든 현실의 매춘 부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걸 그림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엄청난 스캔들을 가져왔죠. 스캔들을 가져와가지고요. 그런데 세자는 그게 있어요. 저 작품을 단순히 그 모방한 게 아니라, 그래? 거기다가 근데 자기는 모던을 붙였잖아요. 모던을. 올랭피아인데 그냥 올랭피아가 아니라 모던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네가 추구하는 게 모더니티, 그러니까 옛날 그림이 아니라 우리 현대적 삶, 모던 라이프, 현대적 삶의 현실을 그리는 거라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께 자신의 것이 마네 것보다 더 현대적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네가 슬쩍 암시하기만 한 것을 자신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순진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마네 작품에서는 매춘부의 후원자가 꽃을 통해, 그죠? 꽃이 있다는 게, 저게 이 매춘부의 어떤 후원자, 고객이 보내온 것이구나라고 암시되고 있지만, 세선의 작품에서는 아예 직접 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매춘부의 고객이 직접 와 있잖아요. 여기 앞에 와 있잖아요. 이게 매춘부라고 한다면은, 고객이 딱 앞에 와 있고, 아예, 그죠? 이게 또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세잔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세잔 작품에서는 신사복장의 후원자가 직접 등장하여 모자도 팽개쳐버린 채 넉나간 모습으로 매춘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모던하다는 거예요. 모던. 게다가 신사의 외모적 특성, 그죠? 대머리에, 그죠? 검은 머리카락에 풍성한 수염, 코의 모습 보면 그가 세잔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이게 딱, 그죠? 우리 세잔. 그죠? 세잔. 이게, 그 세잔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모자도 팽개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냥 넉나간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죠? 이걸
걷어내고 있는 이 매춘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세잔이 이게 왜 내게 만의 거보다 더 모던하냐라는 것은 여기 쓴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선적으로 감추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현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에는 그 그림 뒤에 숨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완전한 모던이 아니다. 내가 더 모던이다. 나는 그냥 당당하게 내 욕망을 드러내고 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매춘부를. 그죠? 자, 그래서요, 그 자신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더 현대적이라는 그런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모던 올랭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탄생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게 그 가시의 집에 아까 와가지고, 그죠? 가시의 집 근처에서 같이 살 동안 작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가시도 이제 새로운 미술관이랑 친하니까 세잔과 대화 중에 만의 올랭피아를 칭찬했는데, 그 만의 올랭피아고 정말 새로운 그림이다 그랬더니 세잔은 대뜸,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하는 거야. 세잔이 그 성격상 그런 건 저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죠? 참 대단해요. 좀 막말로 제 쥐뿔도 없는, 그죠? 아무 기본기도 없고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세잔이 그런 거 저도 할 수 있는데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세는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라고 권하였다. 근데 요때 그 가시에는 접근 방식이 세잔의 우울증 치료예요. 세잔은 몰랐지만, 그죠? 이게 그때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시에는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다 우울증 환자로 보였나 봐요, 어쨌든, 그죠? 자기는 다 뭔가 의사 입장에서 뭔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해가지고 세잔은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가시는 세잔의 그림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으며 완성이 되자 즉시 급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심리적 치료라는 거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경제적 지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세 구입해 준 것은 경제적 지원 의미라기보다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금 그죠? 이 파리 변두리에 와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세잔의 재능과 작품에 대한 인정.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그림 당연히 팔리지. 내가 먼저 사야 되겠네 해서 사줬다는 그런 일종의 그 심리적 지지, 우울증 치료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잘 그렸네요. 이 그림은 이 정도 하겠네 해서 딱 사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세가 세잔 처음 만나서 그렇게 할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은 세잔이 판매한 최초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세가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가세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대여하여 제1회 이성전시에 전시하였고, 이후 가세 집안에서 상속되다가 나중에 가세 후손이 이제 루브르에 기증하였고, 현재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잔이 한편으로는 만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있는 거를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른바 그런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동시에 드러난 그림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가세가 보기에도 희한했을 거예요. 야, 근데 쟤는 어떻게 이거 그림을 쓱쓱 그리지? 그 구도가 다르잖아요. 올랭피아랑 다른데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세잔이 그런 건 저도 그리스도인들하고 바로 대걸 쓰던 것은 이미 이전에, 그러니까 가시를 만나기 전에, 한참 전에 옛날 방식으로, 그죠? 어둡게 그릴 때 이미 이런 구성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세잔이 지금 머리가 아직 안 까졌죠, 그죠? 젊을 때니까. 근데 여기 그죠? 한 5년 뒤에는 이제 머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대머리가 나온 거죠. 이미 그린 적이 있으니까 비슷한 구도로 쓱쓱 그린 거죠. 좀 더 밝은 색채로 이제는 쓱쓱 그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세잔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중심성에 빠진 사람들은 시야가 좁죠. 또 몇 개 집착하면 못 벗어나죠. 집착하면. 애들이 뭘 집착이라는 게 사실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그죠? 버릇이라는 것도 자기중심성이고, 고집도 자기중심성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요거 평생 끝까지 계속 비슷한 거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올랭피아 나중에 또 그려요. 또 이렇게 수채화로. 이것도 비슷한 구성이죠, 그죠? 이렇게 그 여성이 누워 있고 하녀가 있고 뒤에 고객이 와가지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수채화 작업할 때도 비슷한, 또 요때는 제목이 그냥 올랭피아야.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반복적으로 계속 그립니다. 그 몇 개씩 주제에서 못 벗어나요. 어쨌든 예. 만해가 그린 예. 이후에 이거 그렇죠. 저게 그냥 올라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이거 가지고 오히려 욕을 먹은 거죠. 오히려 그죠? 마네보다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세자는 이처럼 그 현대성, 그러니까 야 내게 더 모던하다 마네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전시회 개최 전에 다른 동네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 전시에서 가장 많은 비난과 조롱과 표정을 받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현대 불. 사실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매춘부가 누워 있고 밑에서 이거 보고 있는 게 이게 뭐라 그린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죠? 게다가 어떤 뭐 선이나 그 형태적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평가해 줄 것이라는 기대. 그죠? 야 이게 만의 것보다 더 현대적이네 라고 평가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건데 그래서 제목을 모던 올랭페라고 붙인 건데 그래서 올랭페라는 유명한 이름에다가 자기가 올라탄 건데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다 더 모던하구나 라고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그래서 결국 이 그림에 대해서는요 루이 르누아의 혹평 이외에도 세잔의 그림에 대한 비난과 조롱 거의 뭐 조롱이에요. 세잔의 그림에 대해서는 이게 비평이 아니에요. 조롱 주로 계속 조롱입니다. 다. 이거는 뭐 부렁 면사를 드는 여자가 세교계에 흘린 목마 같은 악마에게 최고 진영을 떠올리는 인공적 낙원을 본다면 아무리 감심적에도 숨이 막힌다 이런 식으로 다 세잔의 그림에 대해서는. 근데 세잔은 그런 이제 비평가들의 비평이 쌓일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네들은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 나는 세상의 반응의 피해자일 뿐이다. 그죠? 피해의식. 그죠? 자신은 전반적인 이해 부족의 희생자라는 신념만 깊어가는 거예요. 나는 틀린 게 없고 세상이 잘못됐다. 이게 피해의식. 참 세상이 대단한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온 그림 중에 하나가 요런 아까 나왔던 오베리의 목을 맨 사람의 집. 그죠? 이게 목을 맨 사람의 집. 이라는 걸 그린 건데요. 일회 인상과 전시회 제품들. 이것도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 부분이 안 맞아요. 이 길이 안 맞죠,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게 좀 왼쪽으로 가는 오솔길이고 여기 아래로 확 내려가서 저 밑에 저 집이 있는 건데 뭔가 이상하죠. 이게 안 맞물리는 게 이상하죠, 그죠? 그게 결국 그 이유예요. 이게 하나하나 그리다가 여기서 안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또 색면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네모난 뭔가 색면으로 비슷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색면 여기는 두껍게 팔레트로 칠했고요. 저기 파이프 팔레트 나이프로 칠했고 여기는 색면이 좀 있죠. 색면 그죠? 색면으로 이렇게 칠해 나가다가 이게 못 맞춘 거예요. 못 맞춰가지고 원근법이 어그러져 있어요. 벌써 이게 그림이. 그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림에는 그래도 세잔이 이후에 추구하게 될 그런 그 형태적인 면은 있죠. 요거는 삼각형이 기본이에요. 그죠? 삼각형. 보시면 묘하게 삼각형 모든 게 그죠? 이 삼각 그죠? 이 삼각 요것도 약간 이 대각선으로 삼각적인 이 지붕들도 다 그죠? 삼각적인 형태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 요것도 어떤 삼각형적인 측면. 그래서 삼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은 다른 인상파들의 그림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성을 담고 있는 그래서 성숙기 이전 세잔 그림 중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그렇게 평가도 있긴 있는데요. 뭐 그건 어쨌든 모르겠고요. 나름 뭐 중요한 그림이라고는 합니다. 1회 인상파 전시에 나온. 그래서 이 그림이 어쨌든 그 세잔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풍경화에는 사람이 없어요. 풍경화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인물화를 그린 것도 많지만은 그죠? 사람의 흔적이나 뭐 인적 같은 게 없는 그런 그래서 주로 차가운 색채를 사용해서 상당히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다음에 평범한 시골집과 시골길 그다음에 일드 프랑스라고 합니다. 뭐 들어보셨나요? 일드 프랑스? 그죠? 일이 이제 모르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죠? 섬 그래서 섬이잖아요. 섬. 그러니까 프랑스의 섬이거든요. 뜻이 그죠? 프랑스의 섬, 일드 프랑스. 그러니까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일드 프랑스라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한 1,300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파리는 그 행정구역상으로 파리의 인구는 한 300만도 안 돼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파리 그러면 뭐 1,000만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일드 프랑스. 그래서 그게 프랑스의 섬이라는 게 거기에 참 다 인구가 이렇게 몰려 우리 그 서울이다 여기처럼 그죠? 이렇게 그 어떤 프랑스의 가운데 떠 있는 섬처럼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고유명사로 부릅니다. 일드 프랑스 하면은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말합니다. 1,300만 정도 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은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당시 특징은 흐린 햇빛. 이게 벌써 산업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공기나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수도권 지역은 그죠? 우리가 뭐 구로공단 떠올리면 되겠죠. 구로공단, 영등포 이런데 이 공기 안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교되는 게 남프랑스의 햇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반 고흐도 그죠? 남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남프랑스의 햇빛은 뭐 다르다 막 나오잖아 얘기하면 세잔 똑같은 얘기하고요. 근데 그게 그 대조되는 그 대상이 일드프랑스 산업화 지역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매연 같은 것들을 통제를 안 했으니까요, 그죠? 산업화 지역의 이런 흐린 햇빛, 그 때에 따라서 달라진 어떤 스모그 이런 것 그런 그것과 비교되는 남프랑스의 햇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흐린 햇빛이라고 나온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림자 부분에서도 묘사되는 은회색, 그죠? 인상파들은 그림자도 밝게 칠했죠. 그림자도 빛이 있는. 그다음에 이것저것 잔뜩 바른 물감 등 다른 어쨌든 인상파의 그림과 유사하긴 한데 하지만 어쨌든 세잔은 그래도 좀 다른 게 인상파 동료들이 순간적인 인상을 즉발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다면은요 세잔은 이를 관통한 어떤 원칙을 뭔가 찾아내려고 그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특이한 게 이 그림이 또 팔려요. 이 1회 전시회 때는 그림이 거의 안 팔렸는데 이거를 또 이 도리아 벽작이라는 이런 조금 독특한 거를 취향 있는 사람이 이 전시회에서 이 그림을 또 삽니다. 또 독특한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은 구성상으로는 이 사선이 중심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형을 본으로 하여서 어떤 내재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길이 어긋나 있어요, 그죠? 왼쪽으로 갈라진 길과 정면으로 내려가는 길이 어색하게 어긋나 있는데 이거는 원근법이 불안정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이후 미술사가들은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무시했다고도 보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거는 세잔이 그림 그려하는 방식이 생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리다가 최종적으로 부정합이 안 맞는 거죠, 나중에. 그죠? 안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잔이 그림 그리는 방식을. 그죠? 세잔은 인상파,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이제 평생 추구한 거예요, 세잔이. 결국에는 평생 요 방향. 그래서 미리 뒤쪽까지 결론을 앞당겨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완벽히 이렇게 구사됐다기보다는요, 완벽히 저 원칙이 구사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요런 식의 하나하나 그죠? 이 사각형들이 좀 보이시죠, 그죠? 붓질한 것들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사각형적인 그런 틀을 통해서 물론 이 구조는 삼각형이지만요, 그 부분들의 생면들의 연결을 통해서 전체를 견고하게 하는 대상도 견고하게 드러내는 그게 이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세잔이 추구했던 바가 여기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파 동료들은 일순간의 전체적인 빛과 인상을 포착해서 화면에 고정하려고 했다. 그죠? 인상파들은 전체를 그죠? 전체 인상을 딱 그죠? 그 순간을 캐치해서 고정하려고 했는데 세잔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잔은 화면에 대한 구성적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술사가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성적이다. 그러니까 인상적인 게 아니라 인상주의적으로 순간을 포착해서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쌓아나간다는 거죠. 컨스트럭티브. 그래서 구성적 접근 방식을 추구했던 것이다. 즉 부분의 연결을 통해서 전체 화면을 단단하게 구성함으로써 화면 속 대상들도 견고하게 나타나도록. 이 견고하다는 말은 세잔이 직접 쓴 말이고요. 그래서 화면 속 대상들도 부분의 연결, 생면들의 연결을 통해서 대상들도 견고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평생 한 거예요. 한평생 추구만 한 거지. 추구만 한 거고 완결됐다는 말은 결국 본인도 못해요. 본인도 한편은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외워두시면은 세잔 그림들이 다 결국 그렇구나, 그죠? 부분의 연결을 통해서 전체 화면이 단단하게. 그러니까 그 세잔의 사과 그림도 그래요. 사과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그 부분의 색들의 연결을 통해서 그게 상당히 단단해요, 그죠? 세잔의 사과 같은 것도 하나하나 보면은요, 나름 성공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제목과는 달리 이 집은 그 목을 맨다는 게 이제 자살하다든가 교수형 당한 사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라 메종 듀 뺑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왜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죠? 이게 뺑두가 이제 펜던트, 매달려 있다, 그죠? 펜던트, 이런 거잖아요. 매달린 사람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원래는 없다는 겁니다. 내용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이제, 세잔에 이제 그다음 전시회로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시회 했는데 전시회가 실패했죠.
그죠? 경제적으로 이제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1875년에는 또 전시회를 열질 못하고 그 다음에는 야 우리 작품 판매 안 된 거를 직접 작품을 팔자 해서 작품 경매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뭐 이제 실패를 하죠, 그죠? 모네, 르누아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모네, 특히 모네하고 르누아르는 이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림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당연히 세자는 이 작품 경매에 미비작품 판매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그림을 판매해야 할 절실한 경제적인 이유도 없었고, 그죠? 아버지가 돈 보내주니까 또 판매할 작품도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 세잔도 전시회의 실패 및 자신에 대한 혹평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낙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죠? 대중들에게 직접 그림을 선보이면 살롱전에서 지금 살롱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살롱전에서 떨어지니까 세잔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살롱전 떨어진 거에 대해서 왜 그 항의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죠? 그죠? 항의 편지를 어디 보내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살롱전 자기가 지금 그림 그린 지 한 뭐 5, 6년밖에 안 된 기초도 안 된 사람이 살롱전 심사위원장한테 백작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동료 작가들이 내 작품을 제멋대로 평가하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그죠? 대중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직접 보여주고 호소하면은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 저 자기중심성, 그죠? 자기중심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것도 공손하다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 야, 그래도 내가 살롱전의 아카데미 이것들은 잘 날 인정 안 하지만 직접 보여주면은 인정해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동참한 거죠.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직접 대중들한테 선보이는 거니까요, 그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는데 이게 엄청 그 욕만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엄청 비평가들의 비평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비난까지도 받은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반응과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꺾였지. 그러니까 세잔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 속으로는 낙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존심을 꺾지 않았지만은요. 하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 르누아르에게는 아주 중요한 소득이 있었다. 그 르누아르의 작품을 이제 구입해줄, 그죠? 이들의 작품을 구입해줄 후원자 빅토르 쇼케라는 사람과 조르드 샤르팡테라는 유명 출판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그 샤르팡티에를 알게 돼가지고 그 조르드 샤르팡티의 부인을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살롱전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그래서 상류층들의 초상화 주문을 막 이제 받게 돼가지고요. 그 유명한 여자 아이 그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한 일인데 요때 이 빅토르 쇼케라는 사람이 이제 세잔하고 연결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 저 사람은 나름. 그래서 세잔에게도 이제 그 소득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해 르누아르의 소개로 빅토르 쇼케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탕기 영감을 가게 해서 세잔의 작품은 3점을 구매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 쇼케는 세잔의 작품을 꾸준히 수집하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은 이게 뭐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인정해주는 사람을 어쨌든 만난 거예요, 나름. 그런데 르누아르는 이 샤르팡테가 사실 더 거물인데, 그죠? 유명 출판인이니까 샤르팡테도 세잔을 소개해 주었지만 샤르팡테가 별로 안 좋아했겠죠, 세잔을, 그죠? 그래서 별다른 일은 없었고요. 어쨌든 근데 빅토르 쇼케라는 사람이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르누아르 할 때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게 르누아르가 그린 빅토르 쇼케예요. 르누아르가 그린. 이것도 나름 상당히 반 고흐의 나중에 초상화의 그 전적격인 그런 게 보입니다. 보시면요, 그죠? 요런 게 반 고흐가 나중에 그린 게 더 빛은 붓질은 굵지만은요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 빅토르 쇼케. 이 사람은 그 직업은 공무원이죠. 세관원이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미술 작품 구입에 열성적이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LP 모으는 그런 옛날 어린 시절 돈 없는데 LP 그죠? 저도 참 그런 어린 시절부터 그죠? 그래서 들라크루와 꾸르베 도메 등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미술품 구입이 쉽지 않잖아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작품을 구입하는 투명한데 다 많은 재산을 오로지 거기다가 그거에다만 쓰는 거지. 어릴 때부터 오디오만 산 거지. 오디오나 레코드만 산 거죠. 그래서 인상파의 그림을 알게 된 이유는 인상주의 오모제에서 선전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코인이 일단 싸잖아요. 새로 나온 건 싸니까. 그죠? 그래서 쇼케는 인상주전제 혁명에 참여했다가 르누아의 그림을 보고 감탄해서 자신의 부인과 아이 초상화를 의뢰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 여유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구입하였기에 유명 수집가들의 컬렉션을 비추가는 컬렉션을 남겨서 아주 빅토르 쇼케 컬렉션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세잔의 이 그림도 유명하고요. 쇼케는 탕기 영감을 가게 해서 세잔의 그림을 본 이후로 열렬한 세잔 축가가 되었다. 물론 세잔 말고도 르누아르 그림은 또 많이 샀는데요. 어쨌든 세잔 그림을 32점 수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잔은 특별히 그림을 팔 필요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세잔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세잔이 이제 그림을 이제 팔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초상화.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경악을 했겠지. 이게 무슨 초상화냐? 이거는 뭐 만화도 아니고 캐리커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냐? 그리고 여기 의자도 이상하잖아요. 의자 앉은 것도 의자 너무 이상하죠. 이게 다 기본기가 말 그대로 부족한 거예요. 이게 원금 보면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앉은 사람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어린 아이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자기가 가장 잘 보이는, 그죠? 보이는 쪽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위에서 보이는 게 그저 의자가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그거랑 이거랑도 못 맞춘 거예요. 또 사람하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그 색면들의, 그죠? 조그만 색면들의 연결을 통해서 전체 그림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면들의 연결.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입체파를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피카소들이 보기엔 야, 이게 우리의 그 아버지다라고 할 만하긴 한 거지. 근데 의도한 건 아니에요. 세자는 뭐 입체파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면을 연결하다 보니까 막 어긋나고 이상하게 된 것 뿐인 건데, 그죠? 그러니까 색면을 통한 형태의 완성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다 웃었지요. 웃고 엄청 또 욕을 먹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쇼케 보고 너 미쳤냐? 저런 걸 왜 사냐? 해가지고. 근데 여기 쓴 것처럼 입체주의로 가는 그런 단초가 보입니다. 좀, 그죠? 뭔가 이게, 그죠? 입체적으로 좀 보이는 면이 있죠. 정말 진짜 기본기가 안 돼요. 이게 보면은, 그죠? 이 의자도 왜 이렇게 또 짧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리 길이도 안 맞고, 이게 마치 그거를 보는 것 같아. 이 다리 길이 안 맞는 거 보면 애쉬의 불가능한 그림 있잖아요. 왜 이상한, 그죠? 불가능한 그림이라고 해요. 폭포가 내려오다가 돌아가는 그런 좀 이상해, 뭔가,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쇼케는 세잔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세잔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가지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일단 한 번 꺾였잖아요. 자기가 대중들한테 직접 선보였더니 욕을 더 많이 먹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세잔은 그래서 제2회 인상주의 전시에 불참합니다. 불참하는 게 그 이유를 비평가들에게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살롱전에 출품하기 위해 자기 몰래, 그죠? 이 동료들 몰래 또 살롱전에 내요. 살롱전에 출품하는 으로 당연히 떨어지죠, 그죠?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인상파 전시회 참여자들은 살롱전에 출품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원칙이 있어. 당연하죠. 그죠? 자기들 우리는 살롱전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전시회 하는 건데 이 전시회도 하고 살롱전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자는 이쪽 전시회에 참여 안 하고 몰래 살롱전에 낸 거예요. 근데 당연히 떨어지죠, 그죠? 세자는 당연히 살롱전에서 거부당하였고 낙담해서, 그죠? 이제는 뭐 아무 데도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에 혼자 이제부터 슬슬 세잔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이 사람들하고 어울렸다가 이제 슬슬 떨어져서 진짜 혼자가 되는 거, 혼자 고독한 늑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갔다가 가을로 돌아오고. 근데 어쨌든 이때 쇼케를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을 이해할 수 있는 후원자를 만난 세자는 무척이나 고무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처럼 놀랍고 안정된 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극찬이죠. 근데 이게 극찬한다는 게 뭡니까? 너는 정말 놀랍고 안정된 지성을 가지고 있다. 내 그림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게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칭송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크게 칭송하는 거지 뭐, 그게, 그죠?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알아봐주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세잔이 나름 또 이제 용기를 가지고 고무돼 가지고 다음에 이제 3회 인상주의 전시에 작품을 내놓은 출품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이제 사과 그림이 처음 이제 선을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전시회죠. 제 1회 전시회, 그다음에 2회, 3회, 그다음에 7회 이렇게 가지고 제대로 된 인상주의 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회 인상주의 전시회 말 그대로 인상주의자라는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전시회로서 이제 이전 전시회보다는 관객도 증가했고 반응도 긍정적이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기존 미술계는 당연히 부정적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제 조금 알려진 거죠. 그래도 알려졌다는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잔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화가들은 좀 인정을 받았어도 세잔에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한 비난과 조롱만 돌아온다. 세잔은 또 이 3회 전시에서 엄청난 또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잔은 더 이상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그때 했었어요. 쉐라 하면서 그죠? 384년 일에는 쉐라 신학교를 주도한 독립미술가협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무나 다 전시해주는 여기에는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세잔은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 안 했어요. 자기가 끊임없이 그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시회 참여는 계속 살롱전에 또 계속 내요. 계속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고집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 우리 앞에서 했었죠. 주요 작품들 정말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엄청 유명한 작품들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 그죠?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이 그림이 3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다음에 가유보트의 그죠? 이 파리 거리 비오는 유명한 그림도 제 3회 인상주의 전시에 나온 그림이고요. 세잔의 그림도 사과 그림도 처음 나오는데 근데 이 그림은 나중에 추가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형태는 어떤지는 모르죠. 그죠? 이거 나중에 추가 작업해서 조금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엄청 또 세잔이 콕 찍어가지고 또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여기서는 또 이런 그죠? 이게 기존의 비평계들은 당연히 이거를 혹평을 하죠. 그래서 르 샤르바라는 데서는 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 임산부가 관람하는 것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경고문 부인 이거 설명하지 못하는 당장 다 이렇게 경찰이 그죠? 인상부인 그죠? 엑스포지시옹 그죠?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잔 그림 때문이에요. 세잔 그림 때문에. 이 그림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비평가 루이 르나는 특히 세잔의 이 그림을 콕 집어서 혹평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부인과 함께 그 전시에 가신다면 세잔 씨의 남자 소성화 이거는 재빨리 지나쳐야 합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부츠 커프 색깔의 머리는 지나치게 생생한 인상을 부인에게 줄 것이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황열병 이게 황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같다는 거 색깔이 얼굴이 그죠? 임산부랑 같이 보지 말라고 아예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잔에 대해서 항상 혹평 조롱 그죠? 빅토르 쇼케를 그린 그런 초상화인데요. 그죠? 그래서 붙습니다. 이런 혹평이. 예. 그래서 이처럼 전시에 대한 비평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혹평과 조롱이 다수지만은 그래도 3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부터 뭔가 이 몇몇 새로운 비평가들의 지지자가 이제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드몽 듀랑티, 테오도르 듀레드, 조르주 리베르라는 그래서 리베르 얘기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근데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조르주 리베르라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 르누아르 친구입니다. 르누아르보다 그죠? 르누아르 그죠? 여기 뭔가 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죠? 이 사람이 르누아르 다 르누아르 친구들이에요. 여기 한 14명 정도가 르누아르 친구들을 동원해서 르누아르가 이때 정말 인생의 절정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르누아르 그 당시 연인이고요. 그죠? 마르고라는 연인 여기도 그죠? 유명 여배우들이고 그죠? 그래서 에스텔 여전히 에스텔이고 그런데 요 남자 그죠? 요 남자 르누아르의 약간 나이가 어린 그런 친구 동료인데요. 그 당시엔 공무원이었어요. 직업은 공무원이었고 공무원 이제 끝나면 맨날 르누아르 화실 오후에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그러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술에 관심이 있으니까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은 당연히 미술품을 사겠죠. 그 당시에 그죠? 미술품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이었고 미술품 수집을 하다가 이제 미술 비평가로 활동을 하는 거죠. 글 써가지고 그 당시에 신문 잡지에 낼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신분도 공무원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큰 일을 그 역사에 남을 일은 하긴 했어요. 뭐 내용상으로는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뭐 별건 없습니다. 뭐 근거가 없이 그냥 뭐 다 좋다라는 내용밖에 없는데
어쨌든 인상주의자라는 어떤 저널도 창간했고, 물론 여기 한 1회인가 2회인가 3회인가 금방 폐간되지만 어쨌든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사람이 르누아르랑 제일 친했고요. 그 다음에 드가, 그 다음에 독특하게 세잔을 옹호했어요. 세잔을.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세잔을 옹호하고 알리는 열성이었다. 그래서 거장폴, 세잔, 르누아르와 친구들, 파리의 부르주아, 드가 등의 이렇게 세 사람 어떻게 친했고 그런 책을 저술해서, 그리고 중요한 어쨌든 기록으로, 그 당시의 기록으로, 이게 뭐 그런 어떤 뭐 깊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 당시의 생생한 기록으로 잘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인연이 있는 게, 이 사람의 딸 르네가 세잔 사후에 세잔의 아들, 세잔이 외아들, 딱 아들 하나밖에 없었네, 아까 봤던, 그죠? 세잔 외아들과 결혼을 해요. 그죠?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우리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이 르누아르의 이 그림에 저 남자의 딸이 세잔 아들하고 결혼을 했고, 또 다른 딸 엘레는, 그죠? 르누아르의 둘째 아들, 르누아르가 아들이 셋인데 르누아르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조르드 리비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한둘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요, 전반적으로 이게 살롱전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계속 그 혹평, 사람들의 조롱, 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세잔은 이제 그 자신의 그 동료들 곁을 떠나서 이제 점점, 그죠? 오로지 그 고독과 고립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원래부터 고독했지만, 본래부터 외로운 미술가였지만은요, 고독과 고립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혼자서 탐구하고 혼자서 작업하는데 점점 더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몰두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방식으로 결국 계속 간 거예요. 자신의 한 방식으로. 물론 피사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팔레트 색깔은 좀 밝은 색으로 바뀌고, 그죠? 그다음에 자연을 직접 대면한다든지 이런 거로 바뀌었지만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방법, 생면들의 연결을 통해서 그 형태와 색채를 통합해서 대상을 견고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세잔 표현을 하면은 그 방향으로 한평생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시겠고요. 다음번에 이제 그 세잔의 바로 성숙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성숙기. 자, 오늘은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